우리는 스트레스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 살고 있으며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로 우리의 몸은 점점 굳어지고 마음은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에서 오는 긴장감, 미래에 대한 걱정,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신경을 항상 긴장시키게 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답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생활 조건이 조금 더 좋아지면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노력들은 종종 독주를 마시며 목마름을 달래려는 것과 같아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끊이지 않는 동요를 가라앉히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단순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우리가 멈추어 계속 쫓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과 함께할 때 어쩌면 우리는 답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답은 우리의 매 순간 숨결 속에 숨겨져 있고 바로 우리 발 아래의 땅 위에 있으며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 경관 속에 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고대하고 심오한 지혜인 생활선수에 들어가려 합니다. 이것은 심오하고 난해한 종교 교리도 아니며 지루하고 따분한 정신 수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나의 삶에 관한 철학이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육체와 마음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긴장된 몸을 서서히 부드럽게 만드는 법, 불안한 마음을 점차 평온으로 되돌리는 법, 가장 단순한 일상 속에서 오래 숨겨져 있던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알려준다.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계신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미타불.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생기고 법의 기쁨이 충만하여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생활선수행의 첫 번째 부분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해소는 모든 사람의 필수 과제가 되었다. 빠른 속도의 생활은 우리를 끊임없이 쫓기게 만들며 마치 계속 달려야만 도태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떠한가? 그것들이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진 적이 있는가? 팽팽하게 긴장된 몸과 억눌린 감정은 점점 더 세게 당겨지는 형과 같아 결국 끊어지거나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할 능력을 잃게 된다. 부드럽고 유연한 몸과 마음은 단순한 생활 태도가 아니라 하나의 지혜입니다. 부드러운 몸은 내면의 이완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신체는 감정의 저장소이며 불안, 두려움, 긴장은 어깨의 경직, 빠른 호흡, 심지어 위의 불편함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 신호들은 우리에게 몸이 휴식과 해방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신체 상태에 대한 자각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손을 꽉 쥐어 긴장된 힘을 느끼고 천천히 풀어주며 해방된 편안함을 체험해보세요. 이러한 간단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신체의 긴장과 이완 상태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 감정과 신체 반응 간의 연관성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이완되는 뒤에는 뇌의 깊은 경계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원시 시대의 인류는 야생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로 민감한 생존 본능을 진화시켰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신체를 항상 싸움 또는 도주 준비 상태로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현대 생활에서는 이러한 과도하게 진화된 메커니즘이 짐으로 불리며 업무 스트레스와 생활의 자잘한 일들이 이 가상의 맹수들을 계속 자극하여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불안감이나 심지어 건강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완의 핵심은 이러한 불필요한 긴장을 변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간단한 깊은 호흡은 효과적인 변환 방법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기류는 단순히 산소 교환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긴장감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과 같다. 얼굴 근육을 더욱 이완시키고 꽉 담은 입을 풀며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어깨를 내리십시오. 이러한 조정이 매번 이루어질 때마다 몸과 감정은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유연한 신체와 마음의 연결은 깊고 뗄 수 없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몸이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뇌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불안을 더욱 악화시킨다. 몸이 이완 상태에 들어가면 마음도 따라서 평안해진다. 몸과 마음의 연동을 통해 우리는 오랜 시간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점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며 특히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신체의 이완을 통해 감정을 완화시켜 긍정적인 순환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기간 쌓인 스트레스는 추가적인 해소가 필요하다. 운동은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달리기, 요가, 태극권 또는 간단한 산책은 모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활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에 달리기를 하면서 발걸음과 대지의 리듬을 느끼면 마음이 서서히 고요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운동은 단순히 과잉 에너지를 방출할 뿐만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켜 생명의 힘을 느끼게 해준다.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과정은 단지 외부에서 내부로의 조절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을 향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유연함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고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지혜이다. 마치 태극의 밀고 당기기 기술과 같아 억지로 맞서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외력을 능숙하게 해소하는 것이다. 이 지혜는 무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 속 스트레스 관리에도 더 적합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다루는 법을 배우면 일상생활의 많은 갈등과 충돌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맞서 싸우기보다는 저항을 내려놓고 인연에 순응하는 것이 낫다. 부드러움은 삶에서 긴장을 줄이고 여유를 더하며 마음에서 갈등을 줄이고 자유를 더하게 한다. 유연함은 수동적인 타협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점을 찾아 외부의 압력에 평화롭게 대응하는 것이다. 생활선 수행의 두 번째 부분, 자연의 관상. 자연과의 연결은 현대인이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핵심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전자기기의 침범으로 인해 우리는 점점 생명의 본질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의 근원이고 내외적 힘의 귀결입니다. 자연과 다시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평정과 힘을 되찾아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주변의 모든 세부 속에 존재한다. 아침 햇살, 비 온 뒤 흙냄새,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이러한 세부 사항을 다시 느끼는 것은 자연과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평야에 서 있는 자신을 관상해 보세요. 온몸에 햇볕이 내리쬐는 것을 느끼고 풀잎의 향긋한 내음을 맡아보세요. 또는 호숫가에 앉아 호수에 반짝이는 물결과 부드러운 물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기억과 경험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연에 대한 친숙함을 불러일으키며 현대 생활에 눌려있던 평온함을 깨우게 한다. 자연이 사람에게 깊은 치유력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호흡은 나무와 공생하며 혈액은 대지의 힘을 흘러보냅니다. 현대인은 자연과의 소원함으로 불안하고 고독해하지만 다시 자연과 연결될 때 마치 마른 땅이 샘물로 촉촉히 적셔지듯 몸과 마음에 흐르는 에너지가 회복된다. 이러한 연결은 몸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조율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리듬이 원래 간단하고 원활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풀과 나무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라고 시들며 별들은 고정된 궤도에서 움직인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집착을 내려놓고 생명의 리듬에 순응하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는 목표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 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현재를 느끼며 삶 속에 숨겨진 평화를 발견하면 됩니다. 직접 자연과 접촉하는 것은 이러한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다. 나무 줄기를 만지며 거친 질감을 느끼고 맨발로 풀밭을 밟으며 대지에 안기는 촉각을 경험하거나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자금을 자각할 때 번뇌와 스트레스는 잠시 스치는 파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연은 그 존재로 우리에게 생명이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결국 평온에 이른다는 진리를 전해준다. 자연은 무한한 영감을 내포하고 있다. 문학이든 예술이든 철학이든 위대한 창조력은 자연의 영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타고르의 시, 심지어 노자의 도법자연까지 모두 자연의 깊고 심오한 지혜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숲속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때 갑자기 깨달음이 번쩍 떠올라 오래도록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일부러 추구할 필요 없이 그저 고요히 귀를 기울이면 된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자연과 다시 연결되어 소속감을 찾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우리는 위장하거나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은 높은 산의 소나무와 측백나무이든 시냇물의 물고기이든 모두 받아들여져 전체에 융합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생명망의 일부이다. 이 점을 깨달으면 고독감은 따뜻한 소속감으로 대체되고 자연과 다시 연결되며 자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자연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공기, 햇빛, 물, 그리고 토양, 이 모든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자양분입니다. 자연과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자발적으로 이 땅을 지키게 됩니다. 생활선수행의 세 번째 부분, 소란 속에서 고요함을 찾다.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을까? 현대 생활은 멈추지 않는 경쟁과 같다. 휴대폰 알림음, 업무 목록, 분주한 자동차 행렬,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 가끔 멈춰 서더라도 내면은 여전히 소란스럽다. 진정한 고요함은 소란스러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평온을 찾아 소란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적은 외부의 조용함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이다. 외부가 시끄러워도 우리의 마음은 마치 고요한 물처럼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잡념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마음으로 잡념과 함께 공존하는 포용적인 태도입니다. 생각의 가지가 다가올 때 저항하지도 말고 따라 춤추지도 말고 그저 구경꾼처럼 관찰하며 그들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진정한 고요함은 생각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울 때이며 고요함을 찾기 위해 특정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산속이나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만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의 소란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 핵심은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잠깐의 평온을 잡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아침 첫 햇살, 한 잔의 뜨거운 차를 음미할 때의 집중, 심지어 지하철에서 잠깐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이 겉으로는 하찮아 보이는 순간들이 바로 우리 내면의 고요함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잡념에 직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요함을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비우는 것이라 오해하지만 진정한 고요함은 비우는 데 있지 않고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잡념을 자연현상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쫓아내려 하거나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으니 그것들은 오고 가나 하늘은 여전히 넓고 밝다. 이러한 관념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소란 속에서 우리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신과 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과 꼬리표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어지고 점차 가장 진실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고요함은 외적인 정체성을 내려놓고 내면 깊은 곳의 본래 자아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귀환의 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고요함은 우리에게 명확한 통찰력을 부여할 수 있다. 곤란에 직면하거나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우리의 감정은 폭풍처럼 뇌를 휩쓸어 사물의 진실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폭풍을 가라앉히고 더 명확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툼이 일어날 때 고요함은 우리가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차분히 상대방의 감정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해결책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고요함은 단지 마음을 달래는 것 이상의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정막을 기르는 것은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순한 수행부터 시작한다. 매일 몇 분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과 감각을 관찰하거나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들이 귀를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수행은 단기간에 마음을 평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고요함을 찾는 능력을 점차 키워줍니다. 고요함은 단지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힘의 근원이기도 하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을 발견한다. 외부의 풍파가 어떻게 요동치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배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내면의 평화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한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와 대립하지 않고 그것과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내면의 고요함은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간단하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며 심지어 인생의 길을 찾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마음의 복숭아 꽃 마을로 언제나 그곳에 있으며 우리가 발견할 가치가 있다. 적적함은 멀리 있지 않고 신비롭지 않다. 그것은 매일 호흡 사이, 일상의 미소 속, 심지어는 한 잔의 차와 한 줄기 햇빛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소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평화로운 순간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비롯된다. 생활선수련의 네 번째 부분, 깨어있음으로부터 깨달음까지 바쁜 삶의 리듬 속에서 멈춰서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았는가? 왜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쉽게 외부에 의해 흔들리는가? 왜 삶은 이렇게 모순과 압력으로 가득한가? 깨어있음과 깨달음이 아마도 이러한 의문을 푸는 열쇠일 것이다. 각성은 현재에 대한 깊은 관찰이며 깨달음은 그 관찰에서 자아를 초월하여 진리를 꿰뚫는 지혜이다. 깨달음에서 자각으로, 이는 체험에서 통찰로 이어지는 마음의 여정이다. 각성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분노, 슬픔, 기쁨 등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관찰하는 데 있다. 각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감정들이 지금의 나의 상태임을 자각하게 하지만 그것들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님을 알게 한다. 예를 들어, 불안을 느낄 때 알아차림은 서둘러 도망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명확히 느끼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 반응인 심장 박동 증가, 근육 긴장, 숨 가쁨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감정과 거리를 두게 되며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도록 합니다.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새롭게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일이 드물다. 생각해보면 식사할 때 우리는 음식의 맛에 집중한 적이 있을까? 걸을 때 우리는 발걸음과 땅의 접촉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알아차림은 우리를 삶의 진실로 되돌아가게 하며 주위를 시끄러운 외부에서 현재의 세밀한 부분으로 끌어당겨 단순한 일상의 의미로 가득 차게 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단지 시작일 뿐, 진정한 목표는 각성이다. 깨달음의 핵심은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데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통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여 자신을 독립적이고 고정된 존재로 여기며 이로부터 여러 집착과 대립이 생겨난다. 깨달음은 내가 사실은 감정, 기억, 생각으로 이루어진 흐르는 상태일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 점을 깨달으면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깨달음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내려놓음이다. 놓아버림은 소극적임을 의미하지도 타협을 뜻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더 이상 후회에 얽매이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알 수 없는 결과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외부의 변화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면의 평화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물 흐름이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과 맞서 싸우기보다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깨어남이 가져다주는 평온은 바로 이런 인연에 따르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자신에게 묻는다. 이 분노는 어디서 온 것인가? 불안할 때 이 걱정이 진실한지 탐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감정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집착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비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정을 향한 집착에서 비롯되며 실패에 좌절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패턴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감정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은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자각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동화된 사고, 방식을 깨뜨리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종종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걱정에 의해 움직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되돌아보는 일은 드물다. 깨달음은 이러한 제한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그것들이 현실의 진리가 아님을 깨닫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것들은 단지 뇌의 습관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깨달음의 힘은 우리를 이러한 허황된 생각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며 오히려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 깨어있음과 깨달음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깊은 연결을 맺게 합니다. 생명의 본질은 무상하며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게 하여 변화의 발생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상실 뒤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끝맺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깨달음은 생명을 정지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안정된 자리를 찾아 매 순간의 변화에 기꺼이 맞서는 것이다. 깨달음에서 각성에 이르는 과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번뇌 속에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감정을 깨닫는 순간 이미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내가 손에 든 차 한 잔과 한 줄기 햇살을 느끼기 위해 멈출 때마다 너는 이미 삶의 진실에 닿아 있다. 이러한 작은 수행들로부터 우리는 점차 현재에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알아차림과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실을 명확히 보게 하며 또한 더 지혜롭게 인생을 마주하게 합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지속되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호기심을 품고 자신을 탐구하며 삶의 기복을 열린 태도로 마주하고 매번의 불완전함을 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깨달음의 힘은 우리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며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합니다. 매일 깨어남은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하며 실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생활선 수행의 5번째 부분, 무상을 깨닫고 집착을 초월하다. 무상은 생명의 본질이며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통제하려 하고 아름다움을 붙잡으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종종 우리를 더욱 깊은 괴로움의 바다에 빠뜨린다. 무상은 단순히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수행 과제이기도 합니다.
무상을 이해하고 집착을 초월하는 것은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항상 흘러가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몸에서부터 감정, 생각, 관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외부 세계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무상함에 지배받고 있다. 어린 시절의 즐거움, 과거의 성취와 친지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멀어져 간다. 어떤 상태에 집착하거나 어떤 것을 영원히 지속하려고 하는 것은 내면의 고통만을 더할 뿐이다. 우리가 강물이 거꾸로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다. 오직 이러한 흐름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만 무상 속에서 평정을 찾을 수 있다. 무상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실패도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별이나 실직할 때 고통이 견디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나가게 마련이다. 무상함은 우리에게 모든 감정, 상태 또는 공경이 일시적일 뿐이며 영원한 상실도 없고 영원한 소유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상함을 마주할 때 진정한 지혜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 매 순간이 과거가 될 것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살아가게 된다. 한 번의 소박한 가족 모임, 한 번의 따뜻한 대화, 심지어 아침 창밖에 쏟아지는 햇살도 소중히 여길 만하다. 무상의 본질은 우리에게 삶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붙잡으세요. 미래에 대한 근심이나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현재의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기는 쉽지 않다. 우리의 두뇌는 본래 안정성을 추구하며 변화를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관계가 깨지고 일이 사라질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종종 저항하거나 도피하는 것이다. 무상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성적 사고를 변화시켜야 하며 변화가 적이 아님을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불법은 한계가 없다. 집착은 우리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되며 외부의 사물을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재물, 성공, 관계 또는 지위를 소유함으로써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것들 자체도 무상에 지배받아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오직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내려놓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할 때 집착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초월한다는 것은 추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열린 마음가짐으로 삶을 마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지만 관계의 성공과 실패로 자아를 정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지만 결과를 유일한 목표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필요할 때 놓을 준비도 한다. 이러한 열린 태도는 우리가 득실을 대할 때 더욱 침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집착은 불안만을 초래하지만 자연스러움에 맡기는 법을 배우면 마음이 더욱 평화로워진다. 무상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 더 깊은 공명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 공통된 경험입니다. 가족의 죽음이든 꿈의 좌절이든 무상함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며 모두가 동일한 생명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이해는 관용과 선의를 가져오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관계 속에서 더 조화롭게 만듭니다. 무상을 깨닫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며 그것은 생명의 의미가 통제하려는 데 있지 않고 그 흐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영속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매 순간의 진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무상은 절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는 지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물결을 따라 흐르면서 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과 힘을 찾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친다. 맹점을 돌파하여 진실을 찾다. 맹점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진 장애물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같은 혼란과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지만 출구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그것들은 대개 마석화된 사고와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며 예를 들어 성공만이 인정받을 수 있고 고통은 타인이 초래한 것이라는 생각 등이 있다. 맹점을 돌파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한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자유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길입니다. 맹점의 핵심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고정된 관념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다. 이러한 관념들은 성장 과정 속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가 사물을 고정된 인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완벽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종종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이러한 신념들의 근원을 명확히 보지 못할 때 끊임없이 반복되는 감정과 행동 패턴에 빠지게 된다. 맹점을 돌파하는 첫걸음은 자각이다. 깨달음은 내면 탐구를 여는 등불이며 숨겨진 감정과 생각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불안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욕구나 갈망을 숨기고 있는가? 감정과 몸의 신호, 예를 들어 긴장된 어깨나 가슴의 답답함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근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맹점을 극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더 나아간 자각은 사념초를 통해 심화되어야 하며 몸, 감정, 생각 및 현상의 인과관계를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감정을 느낄 때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감정에 오고 감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초조할 때 자신에게 그 초조함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감정 뒤에 숨겨진 신념을 점차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맹점의 핵심 중 하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항상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통제하려는 욕망을 가진다. 이러한 집착은 갈등과 고통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분노나 실망을 일으키게 된다. 사실상 이러한 집착은 외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투영이다.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맹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인식틀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이 곧 행복이고 실패가 곧 무능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줄 알게 될 때 많은 고통이 단지 자아 설정의 결과임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자는 가끔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성장의 일부로 여기며 자아 가치의 부정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맹점을 돌파하는 핵심은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날 때 우리는 보통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오고 감을 관찰할 때에만 비로소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인해 불안할 때 그 불안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척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어떻게 생기고 존재하며 점차 사라지는지 관찰하세요. 이러한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아님을 깨닫게 한다. 불법은 한이 없다. 불법은 한이 없다. 법은 한계가 없다. 법은 한이 없다. 결국 깨달음과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많은 집착의 대상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 갈등 관계,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욕망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투영에 불과하다. 그들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쉽게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맹점을 극복하는 여정은 혼란에서 맑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여행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고정된 한계를 초월하고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게 한다. 매번 돌파는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며 매번 깨달음은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다. 맹점을 극복하는 것은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야 비로소 진정한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활 참선의 7번째 부분, 갈등 해소. 갈등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 스며들어 있으며 외적인 모순뿐만 아니라 내적인 고뇌도 포함된다. 그들의 등장은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성장과 지혜의 기회를 담고 있습니다.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향한 길입니다. 갈등의 근원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 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욕구와 기대에 강한 의존을 갖게 됩니다. 현실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갈등이 따라온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정받기를 갈망하면서 비판을 받을 때 종종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가 외부를 통제하려 집착할 때 상황이 통제에서 벗어나면 불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긴장된 대립은 실상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호와 강화에서 비롯된다. 갈등을 해소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본질을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갈등을 외부 탓으로 돌리지만 근본 원인은 종종 내면에 있다. 예를 들어, 친구의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은 우리가 평가를 지나치게 신경 쓰고 고통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깨달을 수 있다면 외부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줄이고 대신 자신이 인정에 의존하는 모습을 반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핵심은 관점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제 불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저항하거나 도피하는 반응을 보인다. 저항은 갈등을 악화시키고 도피는 문제를 쌓이게 한다. 진정한 지혜는 수용에 있다. 수용은 갈등 그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며 수동적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관찰하는 태도이다. 갈등의 존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도한 반응에서 벗어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는 갈등 뒤에 숨겨진 감정과 욕구를 관찰해야 합니다. 매번 감정의 변화는 우리의 내면 상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지 못해 화가 날 때 이러한 감정은 내면의 열등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명확히 볼 수 있으며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수용을 통해 내면의 결핍을 채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무상관은 갈등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있으며 갈등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스러운 갈등은 아마도 내일이면 하찮아질지도 모른다. 무상의 본질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감정의 동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실패가 우리를 영원히 정의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변동일 뿐입니다. 현재의 난관도 시간과 노력을 통해 서서히 완화될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화해는 이원 대립의 사고 방식을 초월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물을 성과 악, 옳고 그름, 승리와 패배라는 대립되는 두 면으로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복잡하며 양자 사이에는 연속적인 전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실패 속에는 미래의 기회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공격은 그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원론을 초월하여 우리가 더 넓은 가능성을 보게 함으로써 대립 감정의 발생을 줄이게 한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깨달음은 갈등을 해결하는 토대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이 그들 자신의 한계로 인한 것임을 이해할 때 더 이상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된다. 깨달음이란 내면 상태에 대한 관심이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판단과 행동에 근거하지 말며 차분한 태도로 사건의 인연과 발생 원인을 바라본다. 깨달음이 깊어짐에 따라 본래 서로 조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았던 많은 모순들이 차츰 갈등의 긴장을 잃게 된다. 갈등의 존재는 두렵지 않으며 그것은 삶의 한 부분이자 거울로서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갈등을 마주하고 집착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면 갈등은 더 이상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계단이 된다. 관찰과 전환을 통해 우리는 갈등을 방해가 아닌 도움이 되도록 바꿀 수 있으며 마음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더욱 조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의 진실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두려운 것이다. 선수행은 결코 난해한 기술이 아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는 여행으로 호흡의 이완에서부터 깨달음의 함양, 그리고 무상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가 진정한 나에게 더욱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줍니다. 만약 당신도 삶을 더욱 평화롭게 하고 내면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우리와 함께 이 생활 참선의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현재를 깨어있게 인지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에 복숭아꽃 동산을 여는 것은 모든 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명의 지혜입니다.